자, 2025년 5월 21일입니다. 오늘 로우스, 메드트로닉, 스노우플레이크, 타케, TJX, 어바나우피터스, JF 코퍼레이션, 줌 커뮤니케이션이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로우스도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키스트는 아니죠. 어제 거니까. 메드트로닉 실적이 나왔습니다. 타케 실적 나왔고요.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시장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 선물이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과 S&P 500 모두 0.6% 정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오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시작하면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어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된 불확실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 그리고 감세 가능성 등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새로운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를 오판할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크고 연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새로운 관세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연준은 일시적인 물가 등급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할 정당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나리오는 실현될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높아졌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연준은 단기적인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CNBC에서 지금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S&P 500이 소폭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9일 얘기인데 오늘 나왔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반등이 더 이어지면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쇼 홀스 월스 매니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관세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I는 여전히 시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테마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AI가 없었다면 이번 봄 증시 급락에서 이처럼 빠른 반등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거 같아요. 좀 크게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출 규정을 이유로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를 발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무부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과 보호주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칩 사용에 대한 제재 방침에 반발하면서 이에 동참하는 곳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화웨이 제재 수태로 미중이 다시 부딪히면서 관세 협상이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을 금지하려는 시도에 대한 담화를 발표를 했대요. 미국 상무부가 지침을 통해서 수출 통제 위반을 이유로 특정 화웨이 칩을 포함한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주목을 했는데 일방적인 괴롭힘과 보호주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요. 다른 국가들이 첨단 컴퓨팅 칩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남용해서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 이익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해법 제재법 등 법률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AI 반도체 어센드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기술로 개발된 장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화웨이가 이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게 되면 관세 협상이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 측이 화웨이 제재 소식이 나오면서 양측 관계가 다시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미국 측의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를 하고 다른 국가의 과학 발전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냥 해킹해갖고 다 뺏어갔는데 지네들 권리만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에 이 얘기 나오면 우리 SKT 갑자기 생각나고 그렇죠? 갑자기 저기 안에 있는 짜증이 몰려오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스위스 회담에 빠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드니 액션 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단순히 액션이라고 봐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시간은 계속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90일 유예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해 아마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월가 입장에서는 2번 정도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전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중 관세 전쟁이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행의 물류가 굉장히 좀 비싸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야 가까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행 물류가 크게 늘어나고 미국이 중국산의 제품을 부과하는 관세가 내리고 물량이 몰리면서 운임이 급등을 한다라는 건 운임비까지 제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제품에 운임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 주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은 곳에서 운송을 시작함에 따라서 운임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운 쪽의 회사들도 저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미국으로 가는 PUE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PEU인데 잘못 적은 건가? 그래서 3,100달러 가격인데 실제 가격을 더 주지 않으면 자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현지 업체의 전언이고요. 장기 약정 가격의 고객이 임시항구 추가 요금과 현실에서 추가 요금을 더하면 6월 하순의 실제 운임은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9,100달러까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145%,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물류행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사재기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에 따른 사재기 수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6월에서 9월은 전통적인 미국 항로 출하 성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받아갖고 요거를 뿌려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중관세가 3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 전체 수입이 상승할지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지만 그 다음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4년 만에 95%에서 5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TD코에는 30년까지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I 프로세서 시장이 2024년 1,170억 달러에서 30년 거의 2배 늘어나죠. 3배 늘어나죠. 3,3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엔비디아는 GPU 시장 점유율 90%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AI 칩 부문에서는 매출이 2024년에 1,000억 달러에서 30년 2,6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맞춤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맞춤형이 아닌 건 일반 보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성장은 하겠지만 맞춤형 그 칩이 더 여기서 보면 여전히 엔비디아 칩 대비 성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전반에 걸쳐서 성숙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잖아요. 어, 그냥 엔비디아 GPU 성능이 겁나 좋다. 그냥 이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내용으로 귀결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알파벳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총 3개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모 얘기가 나왔어요. 웨이모 뒤에서 막 수술하고 뭐 파티하고 기타 치고 이런 유튜브가 나왔는데 지금 로보택시 승차 건수가 1,000만 회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지역의 차량 탑승이 포함되어 있고요. 산호세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더 많은 지역으로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확대하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바다 있는 그 도로일 거예요 아마.
그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승차 건수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 거겠죠.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2013년 이후 스마트 안경 사업에 재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글은 미국 안경 브랜드 위비파커 스마트 안경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 그래서 오늘 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삼성이랑 퀄컴이랑도 역시 스마트 안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삼성이랑 젠틀몬스터랑 또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외에 소니, 엑스리얼, 매직리프 이런 회사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도 지금 다른 안경 브랜드랑 협업하고 있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영상 및 음성 생성 인공지능인 베오3를 공개를 했는데, 해당 인공지능 도구는 오픈 AI 소라와 경쟁하고 있고요. 해당 인공지능 도구는 구글의 새로운 울트라 구독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29.99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젠플랫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알파벳에게 호재와 악재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뭐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목표 주가를 189달러로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상승하네요. 일단 알파벳의 핵심 사업인 구글 검색 엔진이 젠 AI 챗봇과 경쟁해서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 빠르게 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미니 사용자가 지금 4억 명에 달하는데, 지금 구글 검색 엔진 사용량이 감소를 하고 이에 따른 광고 위축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예전에는 검색을 우리는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구글이 지금 동영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검색을 인공지능에서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호재, 악재 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광고나 네이버 광고 이런 게 지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결론을 내면 되는데 새로운 거를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광고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광고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뭐 얘기 잠깐만 해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겠지만 5년 동안 CEO직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후원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브랜드의 부담을 안긴 바 있는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축소를 바래왔죠. 그리고 6월 말부터는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부터 또 다른 지역으로 로보택시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뉴스는 다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블 5월 29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UBS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블 테크놀로지 실적을 앞두고요, 인공지능 부문 성장세 가속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11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계속 좋아지는데 올해 당기순이 흑자 전환되고요. 근데 이제 향후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 매출 성장세로 전분기 대비 10% 정도 성장이 예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0억 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억 8,500만 달러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고요. 마블이 아마존닷컴과 협력해서 제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트라이니엄 2의 생산 상황, 광학 부문에서 성장 모멘텀, 엔비디아 블랙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 등 마블의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마블 경영진의 기존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미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17년까지 2027년이죠. 거의 뭐 70% 성장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1분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기 때문에 60달러냐 50달러냐가 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60달러에서 내년까지 들고 가면 더블 정도 수익 날 것 같아요. 더블 정도 수익 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워낙 좋아지니까 지금 주가는 뭐 상당히 낮은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못 가도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고요. 만약에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50달러이기 때문에 50달러에서 85달러라고 하면 거의 또 70% 성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블은 지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약 10억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0.21달러로 추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펠로알토 실적 안 좋았죠. 올해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실적이 올해 적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에버코어, JP모건 이 주요 투자자가 스노우플레이크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부문 확대와 함께 견조한 소비 기반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면 EPS보다는 결국은 PSR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가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실적 성장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경제 성장률 뭐 이거 대비 어 가격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당분간 순이익 적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매출이 정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다른 지표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에비타 마진이나 에비타를 확인해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다만 주가가 저는 테슬라 같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요거는 그냥 100달러에서 110달러 오면 매수해서 200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래요. 자, 일단 밑에 보게 되면 에버코어는 모든
기업이 거시환경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소비 기반 매출은 이전 경기 둔화보다 내성이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데이터덕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안정적인 소비 트렌드가 스노우플레이크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란 거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뜻하고요. JP모건은 클라우드 소비에 대한 시장 우려가 남아있지만 최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비교 지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사 특유의 성장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초 체력은 견조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화이자가 지금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잖아요. 여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지금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 후보를 제가 뉴스를 보고 체크를 좀 해놨었는데 바이킹 테라피틱스,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메세라, 틴스 파마시티컬, 벤틱스 파마오시컬인데 1순위를 지금 바이킹 테라피틱스로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이자 전체적으로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뭐 화이자는 배당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3S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중 특이 항체 SSGI 707 개발 및 판매 권리를 13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해당 의약품 승인 이후 최대 48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지불을 하고 두 자릿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권리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 제품을 쓰게 되면 비용을 처리한 걸 마일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24년에 머크가 중국의 라노바로부터 유사한 항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지불한 금액이 6억 달러가 안 돼요. 그리고 마일스톤도 2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돈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밑에 보시게 되면 제프리스가 지난 6월에 서밋 테라피틱스로부터 취득한 이중 특이 항체인 아케소 9926이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 효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이자의 전력이 성공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네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하락한 다음에 봐야겠죠. 2022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그거 대비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고 2024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악재가 좀 있었죠. 지금도 악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간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것도 역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뭐 워낙 저평가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프스피드는 지금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2026년 매출을 8억 5천만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를 하회하는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리바이 스트라우스. 저 어릴 때는
리바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바이스, 그쵸? 근데 리바이 스트라우스인데 도커스 브랜드를 어센틱 브런즈에 3억 1,1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어센틱은 도커스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데 센트릭 브랜즈가 도커스의 운영 제조 소식 및 유통을 담당할 거고요. 도커스는 향후 최대 3억 9,10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싸게 샀다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인수 가격보다 높으면 그거는 뭐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이거 얘기는. 올해 뭐 관세 악재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고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 닉스 말고 그 브랜드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미국 브랜드 청바지 쪽에 그 청바지에 흰색 막 그 박음질이 드러나는 뭐 요즘에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써갖고 편한 게 제일입니다. 넘어갈게요. RBC 베어링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가를 415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방위 수요가 증가하고 추가 인수 여지가 충분해짐에 따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산업 항공우주 및 방위 최종 시장에 걸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이런 걸로 시간 뺏기면 안 되는데 지금 장도 시작을 해서 시장도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걸로 시간을 뺏기고 있네요. 이름이 조금 길었어요. 이름이 조금 길었습니다. CK 아니고 페퍼진 아니고 컬러진 아니고 디젤도 아니고 랭글러 아니고 리 아니고 투르릴리전이었어요. 투르릴리전이 굉장히 비쌌죠. 청바지 하나에 뭐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찾아봤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장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대 지수 모두 다우는 0.88%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S&P는 0.55%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전에 제가 미 선물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이나스닥 ESP 500을 봤을 때 0.65%까지 빠졌다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시장 깨지지 않았습니다. 흐름 괜찮아요. 흐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이 5,760이 타락하게 되면 그때 리스크입니다. 그때가 리스크고요. 나스닥은 지금 0.47%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나스닥은 18,8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얘기로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뭐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 다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뭐 내일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은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얘기도 있죠.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관세 때문에 그런 거고, 관세 문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IT예요, IT. IT 쪽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리 2분기 실적 다 파악해 놨잖아요. 2분기 실적 다 파악해 놨고 이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선정을 하면 됩니다. 혹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지선 부근까지 떨어지는 종목은 좀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겠죠. 제가 굳이 그 특징주를 얘기를 하면서 실적 파악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이 실적들 나오면 우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한 네다섯 개만 고르면 뭐 수익 나는데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번스타인에서 타켓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언더퍼폼으로 했고요. 목표 주가를 97달러에서 82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 4월까지 분기 실적이 주당 EPS가 1.3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1달러가 예상치였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1.65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예상치보다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은 243억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238억 5천만 달러였다라고 하는 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매출의 올해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성장에서 한 자릿수 초반 감소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연간 EPS 추정치도 보게 되면 지금 뭐 8에서 9.8 사이였는데 7에서 9달러로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은 강력한 지지가 나올 곳이 87달러에서 88달러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 나오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나 EPS 기준으로는 더 높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평가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를 할 때는 조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될 것 같으니까 90달러에서 105달러까지의 단기적인 관점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BS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바닥을 다졌거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는 봐요.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지선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자, 어제 GT 시스템즈를 쌈미나에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아져 갖고 AMD는 갑자기 적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분기 주가 떨어지게 되면 3분기부터는 다시 사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주가는 9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AMD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CT가 AMD가 GT 시스템즈의 엔지니어만 유지한다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만 한다라는 건 회사나 뭐 공장 이런 거 다 팔고 거기에 있는 인력만 빼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AMD는 16억 달러, 인당 약 133만 달러의 데이터 센터 설계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인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MD가 이렇게 확보한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웰스파고에서는 델과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델 실적 좋아요. 델 실적 좋습니다.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델이 지금 뭐 이전에 80달러였을 때가 전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진 가격이어서 굉장히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델 실적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 나오죠.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게 뭐 문제일 수 있겠지만 다시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그 다음 분기에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달러까지 차라리 떨어져라.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2026년 가이던스를 재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사상 최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당 10달러의 EPS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상 9.17이죠. 9.17. 그럼 지금보다 당기 순이익은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당기 순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EPS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자사주 매입이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 델 실적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HP인데 HPQ의 경우는 실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실적 안 좋아요. 제가 이전에 HPQ를 보면서 이거 실적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좋네요. 바뀌었나 본데? 지금 가격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35달러까지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5달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HPE가 HP의 자회사인 HP 엔터프라이즈죠. HPE가 안 좋네요. 두 종목이씩 끝에가 조금 달라갖고 저랑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저랑 반대로 보고 있네요. 저는 HPQ에 관심 있으니까 요거 빨간색, 델테크놀로지 실적 좋아지니까 요거 빨간색. 저는 요거 관심 갖겠습니다. 뭐 의견이 조금 다르네요, 저랑. 그냥 단순하게 실적 보고 대응을 하는 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100에서 실적이 20 떨어져요. 20%가 떨어지게 되면 80이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인데 40%가 떨어질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는 60이잖아요. 그러면은 IB 쪽에서는 이거 저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준 때문에 저랑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됐든 실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주가가 덜 올라간 거를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는데 더 크게 떨어졌다라고 저는 저평가로 인식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는 지금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관세 문제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카바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카바. 실적이 2024년 대비 반토막이 나네요. 그래서 주가도 최고 찍고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는 주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6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게 고점 대비 50% 떨어진 거지. 그러면 저점 대비도 좀 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즉 보지 말란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자, 시티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14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1분기 실적과 2025 가이던스가 최근 여러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실망스러운 동일 매출 증가율과 하향된 매출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차별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는 카바가 연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상향하지 않은 분기고요. 2025년 에비타 가이던스 상단이 이제 컨센서스와 일치하고 있어서 긍정적 실적 리비전 사이클이 일시 정지될 상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12달러에서 12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1분기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완만했는데 트래픽 증가에 기반한 실적이었다라는 점이 더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추정치가 7.4%로 유지를 했는데 믹스 약화에 따른 영향은 일부 상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런데 경제 침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평양냉면이가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올라가죠.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혹시 주위에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이 지금 나온 게 엄청 많아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기반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어쨌든 고용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고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레스토랑들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더 바닥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도 역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타뷰티는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 올해 실적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습니다. 떨어진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죠. 울타뷰티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라보고 있었던 회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뷰티 관련, 화장품 관련 회사 해서 하나가 엘프뷰티였고요. 두 번째가 이엘이었습니다. 에스티로더. 근데 두 개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실적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떨어집니다, 실적이. 원래 올해도 을타비티 실적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막상 까보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울타비티 확인을 해보게 되면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435달러에서 465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65달러면 작년 연말이나 올 초가격이죠. 올 초가격. 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매 타이밍을 얼마나 잡느냐가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400달러 전후에서는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386달러 이탈을 하게 되면 31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임하셔야 됩니다. 자, 뷰티 업계 전반의 환경이 다소 어렵고 울타뷰티 경영진은 2분기 가이던스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 보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홈디포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뭐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홈디포 실적이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떨어지네요. 잠깐 2분기 올라가네요. 올라가. 이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많이 올라가면 420달러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다 살 수는 없어요.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 기준은 적어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무한대로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 차트가 나오는 거 다 보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적이 제일 좋아지는 종목들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이 이렇게 다 나오죠. 흑전하면서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2024년 대비 2배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대로 나온다라고 뭐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는 30배 최대 이런 종목들 있죠. 로켓 컴퍼니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라 모빌리티는 2024년 대비 4배 좋아지고요. 토스트는 2024년 대비 12배 좋아져요. 이렇게 좋아지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나, 두 번째는 사상 최대의 실적은 아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찰리 리버 CRL 요거를 한번 볼게요. CRL 주가는 이전에 460달러 대비 지금 뭐 반토막이 났고 2024년 대비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CRL. 근데 올해 2024년이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10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3억 2,800만 달러잖아요. 2분기 실적이 급증을 하고,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2023년 고점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뭐 매출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됐든 260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뭐 단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 그냥 사놓으면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런 종목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홈디포 얘기를 다시 가볼게요. 자꾸 이런 걸로 시간 뺏기면 안 되는데 뭐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DA 데이비스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470달러로 제시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 4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410달러에서 4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고든에스켓은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를 350에서 360달러로 제시를 좀 했는데 DA 데이비슨,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목표가가 위에 있는데 고든에스켓은 목표가를 지금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P 모건 체인스 주가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그냥 이슈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TD코인에서 매수 의견 유지를 했고요. 매수 바이는 뭐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바이 유지를 했고 305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 RBC 캐피탈은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 목표 주가를 255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 시장 비중 유지, 목표 주가 235에서 236달러로 상향.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를 281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HB 엔터프라이즈는 아까 전에 체크를 잠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리링크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의약품 최애국 대우 정책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의약품 혁신을 정체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종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브라스톨마이어스 스킬, 일리아릴리, 존슨앤존스, 머크, 노바티스, 화이자, GSK, 사노피, 로시. 이 종목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는 IT 섹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ETF를 추천을 했어요. 한 10개 정도 추천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보라는 얘기죠. ETF를 저는 보는 것만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보는 것만 봐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적 좋은 거 이렇게 뭐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어차피 실적 떨어지면 전업종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올라가잖아요. 종목별 장세. 그 저는 ETF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적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종목 다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실적 좋은 종목을 분할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 차이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좀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드트로닉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 다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2026년 매출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습니다. 메드트로닉스는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실적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모습이죠. 그게 96달러 정도 됐는데 주가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가는 더 떨어져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겠네요. 당뇨 부분의 분사를 예고를 했고요. 분기 배당을 1.4% 인상을 한 0.71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실적 좋아지니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3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러면 요거 조정을 받은 다음에 보자라는 얘기겠죠? 조정받은 다음에 보자. 자, 그 다음에 VFC. 이것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예상치가 없네요. 일단은 EPS는 흑자 전환이 되는 듯한 뉘앙스이긴 한데 1,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네요. 분기 배당을 0.09달러로 발표를 했고 5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출발 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반등 나올 때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예상치가 좀 궁금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TJX 실적 EPS와 매출 역시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다 상회를 했는데 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왔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경우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HSBC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7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악재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200달러 오면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0달러. 그 외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탈이 너무 많은 회사인데 바닥이라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떨어지면 매수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큰 폭으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00달러 부분까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200달러까지 오게 되면 그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시장은 소폭 반등이 좀 나오네요. 아까 전에도 0.65% 하락해서 0.4%까지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 종목들도 일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 색깔 이따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로우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로우스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주당 EPS가 2.92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뭐 동일 매출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점이 수익성 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올해도 순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뭐 하락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홈디포랑 비슷한 회사잖아요. 홈디포도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날 발표한 홈디포는 EPS와 글로벌 독일 매장 매출에서 예상치를 밑돌면서 5년 만에 첫 어닝 미스를 이루었는데 로우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톨브라더스는 아까 전에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바이드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바이드 실적도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예상치는 안 나왔고요. 1분기 매출이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이슈는 클라우드 쪽에서 차세대 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두가 요즘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꽤 나오네요. 꽤 나옵니다.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차트를 좀 단기적으로 고점 왔어요. 단기적으로 고점 왔다라고 봅니다. 단기 고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샤오펑에 대한 실적도 발표가 된 것 같은데 3월 말 기준 분기 실적이 0.22달러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기준 분기의 차량 인도량 추정치도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팔린다라고 보네요. 시장에서는. 목이 물려갖고.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내수 경기 둔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샤오펑이 대중화 모델과 주력 모델인 X9의 상품권 개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5달러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높은 2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나온 리포트는 뉴스는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전일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의 얘기는 제가 에버코어에서 나온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리포트가 한 3개 정도를 보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에버코어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경쟁이 단 하나만의 기업의 승리가 될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알파벳은 분명히 선두그룹에 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버코어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갖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20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알파벳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혁신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 오버뷰는 미국과 인도에서 검색 이용량 증가를 견인하면서 구글 검색 엔진이 인공지능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강력한 사용자 기반과 유통 채널을 바탕으로 보다 개인화된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한 사용자 경험 향상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공지능 개인화는 상업적 기회로 연결되는 검색량의 증가와 수익화 향상에 견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와 함께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11시까지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밤새 얘기를 하면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12시까지 어떻게 됐든 내용 정리를 하고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오는 뉴스는 제가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얘기도 좀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되고 전일 내용도 있고 겹칩니다. 다우는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까 0.88%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0.1%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0.65% 하락 출발을 한 후에 0.23% 하락까지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S&P 500 역시 0.65% 하락 출발 후에 0.45%로 낙폭을 좀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이 오늘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경우는 CEO에 대한 발언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로보택시가 과연 긍정적인 흐름으로 될지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펑 얘기를 해드렸죠. 실적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14%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전기차 리오와 리오토 역시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출발을 했던 기술주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포를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보게 되면 PHQ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HPQ를 저는 좋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HP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을 한 후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더 긍정적인 거예요. 1% 출발을 해서 0.5% 하락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하락 출발을 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양봉 마감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 항공우주는 출발을 해서 음봉이 더 많고요.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바이두가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음봉 전환하네요. 금융주 소폭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음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나 봅니다. 암호화폐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광산주, 금 관련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통에너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틸리티,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갔는데 오늘은 약세네요. 자, 어제 모더나 상승을 좀 했는데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보노디스크만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죠. 좋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4%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탓캣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6%대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자암호가 요즘에 변동폭이 워낙 커갖고 엄청 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유리기판 약세. 메드트로닉은 실적 좋은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2분기 코이런트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로스스토어스 실적 좋았죠. 아, 로스스토어가 아니네요. 로우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벳 2분기 실적 좋았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올라가네요. 역시 이슈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슈는 없고요. 레딧이 오늘 4% 하락하고 있고 아메리칸 이글 오늘 의류주 실적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바나우피터스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또 확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데커스 아웃도어 실적이 발표가 되네요. 내일. 그러면 아마 의류주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좀 될 건데 이게 1분기까지는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관세 인상 전에 사재기를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2분기부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언급드릴 만한 내용은 다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좀 더 켜놓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얘기해놨던 거 정리 좀 할게요. 아마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